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9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자상한 남편과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 형제 없이 남동생만 하나 있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다르게 누나 둘의 막내인데다가 아버님의 가정적인 성격을 닮아 좀 남다른 남자였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아침마다 알람도 해주고 요리를 즐겨 해주고는 했어요. 저와 쇼핑도 언제나 즐거워하고 저보다 더 물건을 꼼꼼히 따져줬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연애할 때 느끼는 사소한 불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남편은 아침 저녁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도와주었어요. 아이를 낳은 후 제가 아이를 혼자 보는 게 힘들까봐 일하다 중간에 나와 아이를 돌봐주고 다시 일하러 가고는 했고, 퇴근하고 나서는 남편이 거의 아이를 도맡아서 돌보았어요. 다들 애 낳고 남편과 갈등이 시작이라는데 저희는 애를 낳은 후에 오히려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아이가 놀이방에 갈 수 있을 무렵부터는 애를 데려다주고 오는 것도 남편 몫이었어요. 저는 큰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제 시간이 많진 않았어요. 야근도 잦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집으로 일을 싸들고 올 때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이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 저는 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해서 회사를 관둘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굳고 말렸어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고. 어차피 자신의 일은 경기를 타서 불안정하니 당신이 다녀야 한다고요. 자신은 불만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외조 덕에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유치원에 아이의 상담을 간다든가 아이가 병원에 가는 일들을 남편이 대부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동네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학부모 모임에도 거의 참석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 사이에서는 남편의 자상함이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어요. 주변 엄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친정 엄마도 항상 복 받았다고 이런 사위 주변에서 못 봤다고 했었어요. 항상 미안했던 저는 럭셔리한 여행 계획을 짜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남편에게 새 차도 선물해 주었어요. 나름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새 학기가 되고 간만에 아이를 데려다 주다가 아이 담임선생님을 보았는데 담임선생님이 너무 깜찍하고 예쁘더군요. 아이도 담임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들 중 제일 예쁘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선생님과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요. 다 아버님께 들었어요. 어찌나 말씀을 자세히 잘해주시는지. 진짜 자상하신 것 같아요. 라고요. 저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적었기 때문에 남편이 속속들이 아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아이의 친구 관계라든가 평상시 문제점 등 세세한 것들을 잘 알다 보니 상담도 남편이 하는 게 나았어요. 저는 선생님과 길게 말할 것이 없었거든요. 아이 운동회에서도 남편의 활약은 컸어요. 남편은 학부모 대표다시피 해서 나서서 열심히 돕는 건 물론이고 안 나가는 종목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유치원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아이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한다기보다 유치원의 일에 나서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다지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괜한 헛고생만 할까봐 당부했어요. 당신 유치원 일에 나서는 것도 적당히 해. 그래봐야 자기만 힘들고 이런 일은 잘해도 본전이라고. 그런 걸 왜 따져? 다 우리 아들 위해서 하는 건데.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남편이 신나서 하니 더는 못 말리겠더라고요. 아이도 그런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최고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퇴근할 무렵 우연히 유치원 학부모를 만났는데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유치원 담임선생님과 너무 친하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직장이 바쁘다 보니 남편이 유치원에 오고 가는 일이 많아 그런 것 같다고 오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계산서가 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가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남자끼리는 그런 곳은 잘 안 가잖아요. 남편은 제가 그런 곳에 가자고 해도 기념일에 마지못해 가던가 아니면 대부분 한우 고깃집을 가자는 사람이거든요. 왠지 여자와 갔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유치원 앞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실망하며 그럼 알겠다고 하더군요. 듣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 좀 의아했어요. 진짜 유치원 담임쌤과 뭔가 있는 건가? 유치원 앞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오늘 아들이 수업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와 똑같은 냄새였어요. 저번에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남편이 여자 향수를 샀거든요. 직원이 면세점에서 좀 사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향수 냄새가 괜찮기에 저도 하나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촉이 오더군요. 그 향수를 이 선생님이 받았구나. 저는 남편의 페이스북에 관심이 없었는데 혹시 몰라 팔로워와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목록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그 담임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아이와 찍은 사진뿐 아니라 남편의 모든 게시글에 하트를 눌렀더라고요. 점점 의심의 폭이 좁혀오더군요. 제게 유치원 담임선생님과 우리 남편이 친하다고 귀띔을 해줬던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자꾸 걸려서요. 소문이든 뭘 본 거든 다 얘기해주세요. 누가 봤는데 땡땡 아빠랑 땡땡이 그리고 선생님 셋이서 분당의 키즈카페에서 나오는 걸 봤대. 그런데 그 모습이 무척 다정했다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인데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출근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 걸 본 사람도 있대요.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유달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별건 아니지만 남들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 학부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어요. 아들, 선생님이랑 같이 키즈카페 간 적 있어? 응, 아빠랑 엄청 큰 키즈카페 갔는데 담임선생님도 조카랑 왔대. 그래서 같이 놀았어. 그럼 선생님 조카도 같이? 아니, 조카는 못 봤고 셋이 있었어. 아, 아빠가 엄마한텐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일하느라 같이 못 놀아서 삐진다고. 삐지기는 우리 아들 잘 놀면 엄마는 좋지. 그런데 선생님이 요즘 엄청 잘해줘. 아들은 들떠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애를 속이고 같이 만나 애 입단속까지 시켰다니. 아이는 둘 사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즐겁게 놀고 일하는 엄마가 속상할까봐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였고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들이 봤는데 담임선생님과 분당에 키즈카페 갔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시설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선생님과 마주쳐서 아들이랑 좀 놀아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저는 물었어요. 자기가 바빠서 시시콜콜한 얘기 들을 시간이 있었나? 뭐 대단한 일이라고. 건우한텐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어? 내가 그랬나? 아, 그 맛있는 거 먹은 거 엄마한테 비밀이라고 한 거? 당신 일하는데 외식하는 게 미안해서. 내가 선생님께 평소에도 그렇고 고마워서 근처에서 식사 샀어. 하며 웃더군요.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그 얘기로 물고 늘어지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선생님과 남편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아이 재롱잔치를 준비해주기 바빴고 남편도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꼼꼼히 챙기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옷이며 머리며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 간만에 유치원 행사에 참여했고 낯익은 얼굴들과 인사했어요. 남편은 재롱잔치가 시작되자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담임선생님의 시선이 남편에게 가더군요. 담임선생님은 그를 보며 미소를 옅게 지었고 저는 그 시선을 포착했어요. 남편도 제 눈을 피해서 사진을 찍지 않을 때는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들 아이들 공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주변이 온통 어두웠지만 저는 보고 말았어요. 무대 아래에 있던 선생님은 남편과 시선이 마주쳤고 남편에게 손가락 하트를 소심하게 보내더군요. 남편도 그걸 보더니 씩 웃었고요. 설마 했는데 제 두 눈으로 본 그 광경이 어떠한 그 증거보다 확실했어요. 남편은 도둑이 제발저린지 저를 살피며 다가왔어요. 저에게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리 아들이 오늘 너무 잘한다면서 자신이 찍은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의 모든 행동이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남편은 언젠가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들이 발뺌을 하지 못하는 증거를 잡아서 그들에게 똥물을 끼얹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심한 남편에게 어떤 증거도 찾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자는 동안 폰의 문자와 톡을 뒤져봐도 주고받은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어플의 비공개 메시지를 열어보니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더군요. 그 메시지에 주말은 펜션을 가자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친정엄마 생신이라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은 일이 있다고 저만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주말에 저는 엄마 생신에 무슨 정신으로 갔었는지 눈도장만 찍고 잠깐 친구에게 다녀온다고 아이를 맡기고 나오려는데 친정엄마가 가려는 저를 붙잡는 거예요. 뭔 일 있는 거야? 오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하며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까스로 참고 그냥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만나자니 잠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알겠다고 걱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데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신줄을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생일 잘해드렸어? 금일봉 전해드렸지? 그는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고맙대. 퇴근은? 곧 할 거야. 그는 저의 동선 확인차 전화를 한 거겠죠. 제가 처가에서 아무 탈 없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바람을 피우니까요. 저 뻔뻔한 인간. 외진 펜션에 도착했을 때 커튼이 쳐진 창밖으로 남편이 보이더군요. 그는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샤워 가운을 걸친 그 여자가 머리를 털며 나와 남편에게 치대더군요. 둘의 불륜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나와 같이 살던 내 남편이 저기 저 여자랑 있는 게 생시인지. 밖으로 여자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어쩌면 자기는 요리도 이렇게 잘해? 그렇게 맛있어? 이리 와봐. 둘의 애정행각이 벌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문을 벌컥 열었고 샤워가만 걸친 그 담임선생님과 남편이 와인잔을 놓고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둘은 놀라 떨어지며 소리를 질렀고 그 담임은 소스라치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꼴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평상시에 술 마실 때 잘하는 요리가 있었고 와인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폼을 잡았더군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왜? 모를 줄 알았어? 이미 둘이 다니는 거 본 사람들 많던데? 둘만 몰랐나 봐.
뭐?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순간에도. 너 페이스북 메시지 보고 알았다. 뭐? 내 폰 뒤졌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 그 선생이라는 이랑 얘기할 거야. 나와! 그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저는 불륜이 들킨 그 선생 낯짝을 보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저를 막아서며 안 된다고 자기랑 얘기하자고 말렸어요. 남편과 실랑이를 하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담임은 남편이 저를 잡는 동안 뒷문으로 나가 콜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거기 안 서? 선생이라는 게 학부모랑 놀아나는 게 말이 돼? 야!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저를 잡으며 미쳤냐고, 자신이랑 얘기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말하더군요. 항상 제가 일로 바빴고 자신은 외로웠다고. 물론 그랬겠죠. 일만 했던 저는 아니었겠어요? 아이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선생님과 정이 들었고 선생님과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다더군요. 나 그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살림을 제대로 했어? 아이를 잘 돌봤어? 그렇다고 나를 언제 살뜰하게 챙겨봤어? 난 언제나 선머슴 같았고 당신은 무슨 마님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불만만 가득했더군요. 그렇다고 다 바람이 나니? 난 뭐 놀았어? 저는 한 번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모든 걸 제 탓을 하더군요.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불안정한 남편 수입보다 제가 더 벌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 덕분에 우린 윤택하게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합리화하다니. 제가 그럼 이혼이 답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매달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혼은 안 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리할 거야. 유치원도 알아봐서 바꿀게. 그런데 아이 유치원을 바꾼다고 그 선생님과 정리가 될지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치원도 아프다고 조퇴를 했다더군요. 생각 같아선 당장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머리채를 잡힐까 그러는지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나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얼마 후 선생님이 울면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까지 됐어요. 유치원도 정리되는 대로 그만두고 동네도 떠날게요. 절대 다시 안 만날게요. 저는 아빠라면 껌뻑 죽는 아들을 생각해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그 여자는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공부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와 대화도 없었어요. 그것만 봐도 여자를 못 잊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야밤에 어디론가 나가버리곤 했고 어딜 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급기야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기회를 줘보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 정리를 하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아빠 이혼으로 충격을 받을까봐 일단 저와 아이는 친정 근처로 집을 얻어 나왔어요. 이제껏 메시지의 증거를 모았고 이혼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제대로 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가려고요. 온 동네에 인꼬부부로 알려져 있다가 저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완벽한 부부도 완벽한 남편도 세상에 없더군요. 그동안 저만 잘난 줄 알고 지지고 볶는 불행한 부부들을 이해하지 못하던 때가 부끄럽네요. 이런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더군요. 불륜의 심리를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금지되었기에 더 불타오른다고요. 그들은 못 만나게 하니 더 애틋했겠죠. 저는 그들의 애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싫었어요.
지금은 자신들의 불륜이 세상에 없는 천년의 사랑 같겠지만 세상에 알려질 때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느껴봐야 그들은 알 것 같더군요. 저는 학부모들 중 소식이 가장 빠른 엄마와 통화를 하며 그 선생과 남편의 불륜 때문에 결국 이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줌마는 아무리 소문이 있어도 워낙 잘하시는 남편이라 설마 했다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저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사람은 부정적인 이슈는 빨리 퍼지니까 그 유치원 선생의 얘기는 일파만파 퍼지겠죠. 저는 이미 동네를 떠났으니 망신은 자영업하는 남편과 그 여자 몫이네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퍼뜨렸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당신이 그래도 애 아빠인데 당신 얘기를 하겠느냐고 자존심 상해서 절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둘이 칠칠맞게 만나는 게 들킨 거 아니냐고 저는 걱정하듯 말했죠. 제가 집을 나가주니 남편도 편해 보였어요. 저는 소송으로 갈 필요도 없이 제가 원하는 조건에 생각보다 쉽게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 여자 선생은 직장을 옮기기도 전에 유치원에서 잘렸다더군요. 그런데 학부모와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 한동안 취업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일이 교육 쪽이다 보니 그런 일은 치명타라고요. 그리고 둘은 죽고 못 사는 것 같더니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쉽게 헤어져 버릴 것을. 남편은 이제 와서 제게 매달리지만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다 허상 같았거든요. 저는 한동안 우울과 허탈함에 빠졌었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아들도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것을 알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자주 울기도 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졌지요. 물론 아빠를 가끔 만나긴 해도 아빠와 붙어 살던 그때가 그립나 봐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는 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만 크네요. 부모님은 살면서 마음고생 한 번 안 시킨 딸인데 웬 날벼락이냐고. 행복하게 잘 살던 딸이 이렇게 돼서 부모님도 남편을 죽이니 살리니 하시며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댁에서도 남편이 아이 담임선생님과 바람난 걸 알게 돼 때려 죽일 놈이 됐고요. 요즘 남편은 하던 일도 잘 안 돼서 빚을 지며 고생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 죄의 대가인가 봐요.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 제법 많이 컸어요. 아빠 없는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대견하기만 합니다. 저는 모자람 없이 키우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제는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좋았던 시절조차 부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우리 가정은 행복했고 그것은 몇 년 전이지만 거짓은 아니었다고요. 이제 아이와 저의 인생에 또 다른 문이 열리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30대 초반에 만나서 5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는 귀여운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저랑 남편은 현재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 친정엄마가 대신 아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부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 오빠랑 새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어쨌든 가족인지라 사연을 보내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언급했다시피 저에게는 5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오빠만 낳고 그만 낳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덜컥 생겨버리고 만 거죠. 그래도 막내딸이라서 기원받지 않았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여쁜 막내딸이라고 해도 장남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오빠만 예뻐했어요. 물론 저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셨지만 오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오빠가 항상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언제나 오빠 차지였습니다. 만약 오빠가 그 간식을 먹다가 남기면 그 다음에 비로소 제 몫으로 왔죠. 당연히 고기 반찬도 언제나 오빠 앞에 있었고요. 할머니네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보다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단 오빠한테만 용돈을 주셨어요. 오빠가 간식을 먹다 남기면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에게 주셨고요. 고기 반찬 좀 먹으려고 하면 할머니가 눈치를 주면서 저한테 우리 땡땡이는 나물 좋아하지? 나물 많이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물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죠. 정말 서럽더라고요. 특히 사춘기 때가 가장 서러웠어요. 그래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산됐지만요. 만약 제가 오빠처럼 용돈을 두둑하게 받았다면 저는 그 용돈을 모아서 가출 비용으로 썼을 거예요. 하도 서러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집에 가면 그제야 부모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오빠는 공부 잘했느냐고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오빠는 공부에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왕처럼 살아서 거만함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본인이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예뻐할 것을 진작 알았던 거죠. 그럼 오빠가 굉장히 싹수 없을 것 같으시죠? 저도 오빠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오빠는 아주 맹해요. 실수도 잘하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죠. 지금 제가 오빠를 흉보는 것 같으시죠? 네, 맞습니다. 익명의 힘을 좀 빌려서 오빠 흉 좀 볼게요. 제가 워낙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이 오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는데 오빠는 전문대 나와서 겨우겨우 취직했으니까요. 오빠가 겨우겨우 들어간 직장도 아버지가 힘을 써서 들어간 거지 아버지 아니었으면 오빠는 취직도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오빠가 들어간 회사가 규모는 작아도 탄탄한 곳이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 오빠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직장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모아놨던 돈을 전부 잃었어요. 왜냐고요? 사기를 당했거든요. 오빠 말로는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만나러 갔더니 동창이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대요. 그런 동창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6개월 만에 투자 금액 3배를 벌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빠에게 그 회사에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대요. 이렇게만 들어도 사기인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그 동창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전부 동창에게 줬어요. 당연히 그 동창은 오빠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탔죠.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그 동창이 이미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에 사기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자마자 오빠에게 연락을 한 거랍니다. 결국 그 동창은 못 잡았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그 동창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마음먹고 숨은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오빠는 돈을 잃고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런 오빠를 달래느라 저희 엄마는 아주 고생하셨죠.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저놈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오빠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연애를 시작해도 6개월을 못 가고 헤어졌거든요. 게다가 항상 여자들에게 차이기만 했어요. 저도 오빠가 걱정스러웠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오빠를 장가 보내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맞선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애를 쓰셨죠. 저희 친정엄마가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쓰신 밥값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일 겁니다. 친정엄마의 노력 덕분에 오빠는 맞선을 10번이나 봤어요. 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죠. 오빠랑 맞선을 본 여자들은 하나같이 남자가 너무 박력이 없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맞선 자리에서 상대 여자가 뭘 물어봐도 오빠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린대요. 그리고 여자가 오빠에게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상대 여자에게 네, 없어요 라고 한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싫다고 할 것 같아요. 맞선 10번이 모두 실패로 끝나니까 부모님은 오빠를 아예 포기하셨어요. 결혼의 결자도 오빠 앞에서는 꺼내지 않았죠. 대신 저를 뒤잡듯이 잡았어요. 반드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다행히 저는 착하고 성실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고요. 오빠도 딱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본인도 본인이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너랑 김서방이랑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간 된다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글쎄 오빠가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에게 그게 진짜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저한테 그럼 진짜지 가짜겠니? 라고 하면서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주말에 처가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랑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좀 일찍 가서 음식 만드는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오빠는 결혼할 여자랑 6시쯤에 집으로 왔고요. 미래의 새언니를 처음 마주하자 든 생각은 아주 평범한 여자다 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아주 기가 센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어요. 순진하고 다소 맹한 오빠를 굉장히 강한 여자가 휘어잡아서 결혼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빠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다소곳해 보였죠. 저희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놀라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자친구는 오빠보다 1살이 어렸고 유치원 교사였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셨고요.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요리도 아주 잘한다고 했어요. 들어보니까 한식 자격증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친구에게 우리 오빠랑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연히 친구 모임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오빠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빠가 굉장히 착하고 순해 보였답니다. 그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본인이 먼저 말을 건넸대요. 연락처도 먼저 물어봤고요.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죠. 오빠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자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오빠 여자친구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참하고 여성스러운 점을 좋아하셨죠. 여자친구 부모님도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여자친구 마음이 바뀔 것이 두려웠던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을 서두르셨죠. 그래서 오빠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도 잘 살기만 하면 된 거잖아요. 다행히 오빠와 새언니는 잘 살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이였죠. 오빠랑 새언니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한약을 지어서 새언니를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오빠랑 새언니를 보면서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결국 오빠랑 새언니는 아이를 포기했어요. 대신 말티즈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웠죠. 저는 오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약 오빠가 결혼하면 정말 좋은 시누이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 하면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저는 그게 참 싫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악독한 시누이 말고 정말 좋은 시누이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새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어요. 특히 명절 때 새언니가 고생하지 않도록 엄마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좀 더 빨리 친정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새언니도 저에게 잘해줬어요. 저는 오빠가 참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오빠랑 결혼해준 새언니에게 항상 고맙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왔다고 해서 오랜만에 친정에 갔어요. 다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동안 저희 아들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친정 아버지가 오빠랑 저희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혼자 가기 싫어서 오빠랑 저희 남편을 데리고 나간 거였죠. 그 사이에 엄마는 통화를 하러 안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저는 문득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제가 쓰던 방으로 가봤죠. 그런데 새언니가 자기 가방을 끌어안은 채로 저희 아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아들은 울고 있었고요. 제가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새언니 가방 근처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 아들한테 다른 곳에 가서 놀라고 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새언니한테 혹시 우리 아들이 가방에 낙서를 하거나 흠집을 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 가방 근처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좀 당황해서 그게 무슨 잘못인 거냐고 물었더니 새언니가 저에게 이 가방 비싼 거라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싼 본인 가방에 흠집이 날까봐 지레 겁먹고 저희 아들에게 화를 낸 거였어요. 어처구니 없었지만 새언니라서 참았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애지중지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따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새언니의 본 모습을 아주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였나? 평일에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확인해봤더니 김치랑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친정 부모님이랑 오빠는 가져다 주려고 나눠서 담았죠.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라서 바로 가는 게 무리였지만 오빠네는 차로 20분 거리라 바로 갈 수가 있었어요. 새언니에게도 전화했더니 새언니도 흔쾌히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김치랑 과일을 가지고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새언니랑 둘이 만나서 수다를 떠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즐거웠어요. 문득 정신 차리고 시계를 확인했더니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죠. 저는 새언니의 배웅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오겠다고 인사하고 차에 올라타려고 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를 향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말끔하게 생긴 남자가 저랑 새언니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남자가 새언니 이웃집에 산다고 했어요. 오빠랑 새언니 이웃이라고 하니까 반갑게 인사를 했죠. 하지만 새언니 반응은 이상했어요. 그 남자를 마주친 순간부터 패닉이 된 것 같은 얼굴로 벌벌 떨더라고요. 그런 새언니를 보고 제가 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는데 새언니가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면서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새언니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남자는 묘한 웃음을 흘리며 들어갔고요. 좀 이상했어요.
한동안 세연이 표정이 잊혀지질 않았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줄게 있다고 하면서 다시 세연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근슬쩍 전에 봤던 그 이웃집 남자랑 혹시 아는 사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저에게 제가요? 어머 아가씨, 알긴 뭘 알아요. 라고 하면서 부산을 떨더라고요. 왠지 새언니의 그런 모습이 오버스럽게 느껴지면서 더욱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쩐지 기분 탓도 오버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중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 집으로 오라고 했죠. 오빠가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왔더라고요. 오빠한테 새언니가 여기 온 거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어요. 친구랑 저녁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마침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 날이라서 오빠랑 아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방에 보내고 거실에서 오빠랑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먼저 오빠한테 할 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오빠가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저한테 아내가 사기를 당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동안 새언니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모아놨던 돈을 전부 잃었대요. 그 친구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어려울 것 같답니다. 오빠는 저한테 본인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차마 새언니에게 화를 내지 못했대요.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생했다고 그만 잊어버리라고 위로해줬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2번씩이나 모아놨던 돈을 잃었으니 속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소연하라고 저를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오빠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앞이 깜깜하다고 했어요. 새언니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둬서 오빠 혼자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빠가 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그런 오빠에게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분명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오빠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빠가 돌아가고 나서 집에 온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제가 남편한테 정말 그래도 돼?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가족끼리 이럴 때 돕고 살아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월차를 내고 다음날에 제 통장을 가지고 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따로 새언니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죠. 일부러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오빠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연락하는 걸 까먹은 거였죠. 그런데 오빠네에 도착했더니 새언니랑 그 이웃집 남자랑 옥신각신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어쩐지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숙인 채 2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새언니는 그 남자에게 왜 자꾸 찾아오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웃집 남자는 이야기 좀 하자는데 왜 자꾸 돌려보내려고 하냐면서 화를 냈고요. 그러자 새언니가 그 남자한테 돈 때문에 이러지? 얼마 전에 또 줬잖아. 근데 왜 자꾸 찾아와?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새언니에게 내가 달라고 했어? 갑자기 네가 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라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데 느낌이 쎄하면서 새언니가 당했다던 사기가 생각났어요. 새언니는 그 남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고 남자는 한동안 오빠네 집을 서성거리다가 발길을 돌렸죠. 저는 남자가 사는 집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차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차로 남자를 미행했죠. 남자는 오빠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했던 남자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남자네 집을 알아낸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혹시 새언니가 예전에 오빠 사기당한 이야기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왜 묻느냐고 묻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며칠 후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걱정된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그 남자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미리 친정엄마에게 맡기고요. 남자가 집에 없으면 어쩌지? 잠깐 걱정했는데 다행히 남자는 집에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온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남자에게 저는 저번에 새언니랑 다투는 걸 봤다고 말하면서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할 말 없다면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이대로 남자와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붙잡고 당신 우리 새언니한테 돈 받았지? 다 알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자가 저한테 그 여자가 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숨기는 게 있다면 모두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고민하다가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남자와 카페에 갔고 자리에 앉자마자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저한테 성격 진짜 급하시네 라고 하면서 숨기고 있던 사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새언니의 전남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 남자한테 그 사실을 우리 오빠도 알아요?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대요. 새언니가 1년 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1년도 되지 않아서 전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대요.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전남편은 새언니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새언니가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다른 남자 때문이었대요. 나중에 새언니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따져 물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래요. 더 끔찍한 것은 바람피운 남자와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마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 새언니가 참하고 여성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 뒤에 어마어마한 모습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남자는 억울해서 계속 새언니 주변을 맴돌았대요. 그러다가 새언니가 그 불륜남이랑 헤어지고 저희 오빠랑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골탕을 먹일 생각으로 저랑 새언니 앞에 이웃집 남자라고 거짓말하면서 나타났던 겁니다. 전 남편이 나타나자 새언니가 날뛰면서 자기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지금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빌더래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도 전 남편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줬답니다. 그 돈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오빠가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이었고요. 저는 남자에게 오빠를 만나서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고민하던 남자가 오빠에게 사실을 직접 말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언니에게서 받은 돈도 오빠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바로 오빠를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어요. 제 예상대로 오빠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저는 원한다면 전 남편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싫다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오빠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침착하게 달래면서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오빠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하면서요. 역시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후에 오빠가 전화해서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빠와 함께 그 남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오빠에게 모든 사실을 자세히 말해주면서 새언니에게 받은 돈을 돌려줬어요. 오빠는 돈 봉투를 움켜쥐고 펑펑 울었고요. 남자를 만나고 나서 오빠는 바로 집으로 갔어요. 도저히 혼자 못 갈 것 같다고 하길래 저랑 같이 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왜 둘이 같이 오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가 새언니 뺨을 치면서 너 결혼했다더라? 심지어 애까지 있다며? 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새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물어왔어요. 옆에 있던 제가 지금 전 남편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대답했더니 그 남자 사기꾼이라면서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새언니가 그럴 줄 알고 이미 전 남편에게 증거도 받은 상태였죠. 오빠가 전 남편이랑 새언니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걱정했어요. 새언니가 빌면 오빠가 받아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빠가 정신 차렸는지 새언니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새언니가 오빠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데도 뿌리치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빠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하겠다고 하면서 새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하지만 소송하면 당연히 새언니에게 불리하죠. 위자료를 오히려 새언니가 오빠에게 줘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 사실을 잘 아는지 오빠에게 합의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그냥 몸만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오빠한테 그냥 소송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봤는데 새언니랑 불륜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 말대로 새언니의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기함하셨어요. 새언니 부모님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저희 오빠한테 전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새언니가 오빠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다고 한 건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빠가 화를 내지 못할 걸 알고요. 더 무서운 건 새언니가 일부러 오빠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났더니 어쩐지 새언니가 오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새언니를 처음 만났던 친구 모임에서 돈이 많다고 말했냐고 물었죠. 그러자 오빠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말은 한 적 없는데 저희 아버지 집이 두 채라는 이야기는 했답니다. 역시 새언니는 돈 때문에 오빠랑 결혼한 거였어요. 저는 오빠에게 어디 가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울상을 지으면서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새언니와 이혼한 후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예전처럼 또다시 밤마다 술을 마셨고요. 하지만 요즘은 정신 차렸는지 술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친정엄마는 오빠를 그렇게 빨리 장가보내는 게 아니었다면서 자책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너무 오빠를 오냐오냐 키운 것 같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저 오빠가 아무 일 없이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상처 준 새언니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답답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풀리네요. 답답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고등학교 동창이셨거든요. 두 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동창회를 했는데 거기서 5년 만에 다시 만나셨대요. 이후 줄곧 인연을 이어오다가 사돈까지 되신 거고요. 처음에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라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선 자리에도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 아버지가 무조건 나가야 한다면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말끔하게 생긴 남자가 앉아있었죠.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인테리어 분야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셨거든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만 3채가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자금으로 3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했대요. 솔직히 남편과 대화가 아주 잘 통하진 않았습니다. 저랑 남편이 워낙 관심 분야도 다르고 취향이나 가치관도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랑 너무 달라서 더 매력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지 맞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희 부부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소개해준 거니까 당연히 부모님 모두 결혼을 찬성하셨죠. 결혼 과정도 결혼 생활도 모두 순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딸을 낳았고 이듬해엔 아들도 낳았죠. 현재 딸이랑 아들 모두 30대 초반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 부족함 없는 결혼이었죠. 다만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이 너무 바쁘다는 거였어요. 남편 사업이 꽤 잘 됐거든요. 남편이 경험도 많고 오래전부터 차근히 사업을 구상해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시작했는데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바쁜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데도 완전하게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나 들어왔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일하러 나갈 때가 많았죠. 그러니 가족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해도 남편 없이 저랑 아이들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이들 사이는 멀어져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얼굴을 잘 보지 않고 자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빠를 불편하고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주말에 남편이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긴커녕 저한테 와서 왜 아빠 일하러 안 가? 오늘 계속 집에 있는데?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남편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이들의 그런 반응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이들이랑 친해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죠. 저는 어떻게든 아빠와 아이들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남편에게 당신 주말에 일 없으면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는 게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 대신 저에게 아이들이 알아서 잘 놀던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라고 했죠. 심지어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지 않아도 교육에는 민감한 아빠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도 잘 몰랐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남편과 아이들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자기 혹시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가 어딘지 몰라? 라고 물어봤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한테 당신 우리 아이들 이름은 알아? 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랑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남자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말했죠. 제 주변 친구들은 그래도 남편이 돈은 잘 벌지 않냐고, 그럼 된 거 아니냐고 위로 아닌 위로를 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항상 따뜻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남편과 아빠를 원했으니까요. 이 정도만 언급해도 남편이 대략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은 지독한 일 중독자였죠. 마누라랑 아이들 없인 살아도 일 없이는 못 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일이 전부인 것 같았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냥 잠자러 오는 공간이었고요. 당연히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남편이 변화할 생각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참고 살아갈 수밖에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냐고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아주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었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남편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렵게 입을 떼더니 저한테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이랑도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일에 대한 집착은 변화되지 않았고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남편이 평일에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몸이 좋지 않답니다. 제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남편이 잠을 좀 자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도 남편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한테 그럼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어때? 라고 했는데도 꼭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답니다. 일 중독자인 남편을 어떻게 말리겠나요? 결국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남편을 보냈죠. 그런데 4시간 후에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지금 우리 남편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이 실려간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도착했더니 남편이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죠. 제가 보호자라고 하니까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하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과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리하다가 결국 일이 터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글쎄, 남편이 간암이래요. 원래 남편은 가족력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40대 때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하고 나서 완쾌하셨죠. 아무튼 남편은 시아버지 일을 겪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되도록 인스턴트는 먹지 않고 건강식으로 먹었고요. 영양제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간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진행했어요. 처음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똑같았죠. 간암이 맞았어요. 2번째 대학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게 실감이 나서요.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침착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 방법에 대해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한 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건 확답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양 위치가 좋지 않아서 일단 수술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바로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암보험에 들어놓은 게 있어서 수술비나 병원비 부담은 없었어요. 보험비가 없어도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괜찮았고요. 일부러 남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1인실로 병실을 잡았습니다. 1인실 비용이 좀 비싸긴 했지만 남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죠.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입원시키고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오열하셨고 시아버지는 비참하다는 얼굴로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시아버지에게 저는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수술 받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위로해드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원하고 나서 10일 후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됐죠. 남편은 간을 3분의 1 정도 절제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저는 신께서 저희 남편을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했죠. 수술을 받은 후에 남편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았어요. 암을 모두 절제했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 남편의 몸은 급격히 안 좋아졌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했어요.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당연히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사업을 맡기고 자신의 몸을 돌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퇴원하고 나서 2주 정도 쉰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몸으로 일을 하겠다고? 라고 했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수술도 잘 끝났는데 뭐하러 일을 쉬냐고 하더라고요. 남편 몸 상태가 다시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뜯어 말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제 말을 무시하고 남편은 예전처럼 일을 했어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일을 반복했죠. 당연히 주말에도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는데 몸이 버틸 재간이 있겠어요? 어느 날 남편이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출혈이 심했어요. 게다가 잘 멈추지도 않았죠.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도 일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거기서도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죠. 남편의 담당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일하면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담당 의사 선생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암 수술 받은 지 1년 만에 암이 재발했어요. 이번에는 위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죠. 당연히 바로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술하면 좋았을 텐데 암 크기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치료로 암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일 좀 그만하고 몸부터 생각하라고요. 그러다가 당신 잘못되면 나랑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이제 일 그만두라고 울면서 비셨어요. 저랑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원하듯이 말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은 일을 그만하고 치료에만 전념했죠. 저는 오로지 아픈 남편만 신경 썼습니다. 집안일을 내팽겨치고 남편 병간호만 했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대신해 주었죠.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었던 터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들까지 어렸다면 저는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죠. 아이들은 저를 위해서 남편 병간호도 대신 해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대신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모두 합심해서 남편을 돌봤더니 남편이 차차 건강을 되찾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저희 큰딸은 퇴근하고 나서 항상 아빠 병실로 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대신 아빠 병실을 지키던 아들도 바쁘다고 하면서 병원에 오지 않았죠.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지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환자 병간호를 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자주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하면서 제 마음과 몸을 단련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저보다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맡기고 일찍 집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차렸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은근슬쩍 남편 이야기를 꺼냈죠. 요즘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드냐고요. 혹시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속으로 삭히지 말고 언제든지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별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낌새가 좀 이상했죠. 왠지 별일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대답하고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틀 후인가 아이들이랑 제가 걱정됐는지 시어머니가 오늘도 당신이 병실을 지킬 테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집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치맥을 하자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더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 집 도어락이 고장났는지 가끔씩 문이 잘 잠기지 않거든요. 고치려고 했는데 저도 아이들도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내일 도어락을 당장 고쳐야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 먼저 큰딸 방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방에서 아이들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먼저 큰딸한테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큰딸이 아들한테 그랬다간 엄마 난리나. 지금도 엄마 힘든데 더 힘들게 해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수 없다면서 내일이라도 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죠. 큰딸은 반대했고요. 그제야 저는 제가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딸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뭐야?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있는 게 뭔데?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이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아서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큰딸한테 누나, 엄마한테 사진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사진인데 그러냐고 했더니 큰딸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에게 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사진을 확인했죠.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사진 속엔 남편과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샤워가운만 입은 채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호텔인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 사진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우편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남편이 있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은 거였죠. 큰딸이 사진 뒷장을 한번 보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진을 보낸 사람의 번호 같았죠. 제가 그 번호를 보고 아이들에게 혹시 전화해봤냐고 물었더니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와 바로 사진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웬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땡땡땡 씨 아내예요. 사진 잘 받았어요. 라고 말했더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여자를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여자는 예상대로 사진 속 인물이었죠. 만나자마자 제가 나이를 물어봤더니 3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어디서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남편 단골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내연녀한테 왜 사진을 보낸 거냐고 물었더니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내연녀에게 우리 남편이 당신이랑 바람난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요?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맞는데 더 큰 진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더 큰 진실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저 박 사장님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각오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박 사장님이 저한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연녀한테 그러니까 대체 그 엄청난 비밀이 뭐냐고 했더니 글쎄 저희 남편에게 아이가 있대요. 처음에는 내연녀에게 유부남이니까 아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다고 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지금 12살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 엄마를 본인이 직접 만났대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저희 남편 아내라고 했대요. 12살 된 여자아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요. 그러면서 당장 본인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내연녀는 그 말을 믿고 남편과의 사이를 정리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3일 후에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된 거죠. 그 사진을 보고 남편한테 혹시 가족 사진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대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가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연녀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정말 아내가 맞는지 추궁했죠.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곧 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연녀는 그제야 그 여자와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말하자면 같은 불륜녀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연녀에게 그 여자 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내연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내연녀와 헤어지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일 중독자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10분 정도 펑펑 울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연녀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웬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여자에게 나 땡땡땡씨 아내예요. 우리 좀 만나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만날 생각 없다고 했어요. 저는 여자한테 만나지 않으면 바로 내연녀 소송을 걸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만나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다음 날에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혼자 나가는 게 도저히 자신 없어서 큰딸이랑 같이 나갔어요. 제가 모든 걸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말했더니 큰딸이 본인이랑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여자도 본인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자한테 본인 딸 맞아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면서 아이 아빠는 안 궁금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 아빠는 이미 누군지 안다고 했죠. 그랬더니 여자가 그렇구나. 근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게 말이에요. 저는 차마 어린아이 앞에서 막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큰딸에게 잠시만 여자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옮겨줬죠. 저는 여자에게 남편이랑 어디서 만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자가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랑 잠깐 만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누가 먼저 연락한 거냐고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지인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저 모르게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러다가 아이까지 생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가 남편한테 아내랑 이혼하라고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그럼 아이라도 남편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본인 호적에 올리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여자한테 그런데도 화 안 나요? 본인 자식을 사생아로 만들었는데 계속 우리 남편 옆에 붙어있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남편이 아픈 거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알고 있다면서 덧붙이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남편이 본인에게 말했대요.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남은 재산을 모두 그 여자랑 그 딸한테 주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웃었더니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진짜인데 못 믿겠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해봐요. 라고 하더군요. 남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여자가 전 재산을 가져가는 걸 막았겠죠. 여자는 계속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편 병간호하는 거 힘들면 본인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대신 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큰딸이랑 같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러고 나서 큰딸을 집으로 보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갔다가 이제 오는 거냐고 묻길래 당신 불륜녀들 좀 만나고 왔어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연녀가 보내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합성 사진이라고 말하면서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그럼 그 12살 된 당신 딸도 합성이야? 가짜니?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 여자가 그러더라. 당신이 잘못되면 남은 재산 그 여자한테 다 주겠다고 했다고. 그거 사실이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그 여자가 낳은 딸을 본인 호적에 올렸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배신하고 여자들이랑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은 남편과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용서해주면 지금이라도 잘하겠다면서요. 그런데도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아픈 남편을 버리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의 충격적인 진짜 얼굴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곁에 둔 것은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에게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고 하면서 아프든 말든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걸어서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챙기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라고 두고 보자고 했죠. 저는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면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당장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죠.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저를 지금까지 아껴주셨던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화를 낼 땐 언제고 다시 말을 바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에 바로 소송을 준비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이혼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인지라 아픈 남편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은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은 고집 부리면서 소송할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뜯어 말렸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저에게 줬어요. 저는 재산 절반이라 살고 있는 집을 받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퍼뜩 받았죠.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가 병실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환자 병간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갑자기 여자가 아이 핑계 대면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대요. 결국 현재 병간호는 시어머니가 하고 계세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랑 잘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 아빠랑 사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하면서요. 요즘은 아이들이 제 보호자 노릇을 해주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크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있네요. 현재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몰라요. 솔직히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네요. 이제는 오로지 저랑 제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의 외동딸인 하나도 그런 남편을 닮았는지 참 착한 아이였죠. 저희 남편은 하나가 중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병원이라고 하면서 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린 후였죠. 그렇게 남편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에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에 결국 직장도 그만두었죠. 친정 엄마가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제 딸 하나였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이 컸을 텐데도 하나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죠. 아직 중학생이었는데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는 제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런 하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위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을 다니고 돈을 벌었죠.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딸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돈 버느라 무신경한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딸과 대화도 자주 나누었죠. 다행히 하나는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무사히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에 들어갔죠. 대학교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28이 되었을 때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데리고 오기 며칠 전에 하나가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아이에게
주말에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말에 사이가 집에 왔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 몹시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매너나 예의도 좋아서 하나는 물론이고 저까지 살뜰하게 챙겼어요. 저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결혼을 허락했고 바로 제 사이가 되었죠. 사이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저를 생각해서 과일이나 고기 등을 사서 자주 저희 집에 오곤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딸을 위해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죠. 저희 딸아이가 결혼하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돌보는 일도 곧잘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큼 사이를 아주 잘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실망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평일에 연락도 없이 딸아이가 집에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할 말인데 중요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사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했더니 고개를 내저으면서 사실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기가 막힌 말을 저에게 전했죠. 글쎄, 사이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래요. 저희 딸을 만나기 전에 결혼해서 3년 정도 살았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딸에게 혹시 결혼 후에 알게 된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이미 연애할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그럼 왜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제가 결혼을 반대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딸아이가 오빠는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어.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말렸어. 오빠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끝까지 비밀로 하자고 했어. 미안해 엄마. 라고 했죠. 그래서 사돈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결혼 전에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사위가 그러지 말자고 했지만 사돈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희 딸이 막무가내로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 저는 딸이랑 사위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에게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사위가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고 사위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다음날에도 사위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위에게 도대체 왜 이혼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위가 딸아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라고 하면서 말해주었죠. 사위는 전처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사치가 심했대요. 한 달에 그 여자가 쓴 카드값만 500만 원이 넘었다고 했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치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까지 해서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렸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돈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던 거였죠. 왜냐하면 여자의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서 씀씀이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하지만 처가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사위는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저에게 이혼 후에 평생 혼자 살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제 딸이 바꿔놨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집에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사위를 보니까 서서히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용서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딸아이와 사위를 용서했어요. 대신 평생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딸아이가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어요. 제 인생에서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더 큰 아픔과 시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위에게 딸아이가 쓰러져 병원으로 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이 간 병원으로 향했죠. 딸아이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고 저와 사위는 검사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딸이 자궁암이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암이 다른 곳에도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처음 검사를 받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궁을 모두 드러내는 큰 수술이었지만 딸만 살 수 있다면 상관없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다른 곳에 전이된 암을 없애려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나가야 했던 사위를 대신해서 제가 24시간 딸 옆을 지켰어요. 손주는 사돈 어르신들이 대신 봐주셨고요. 그리고 오직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암에 좋다는 음식을 딸에게 먹이기도 했고 암에 관한 서적도 찾아서 읽었죠. 심지어 미신인 줄 알면서도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써서 딸아이 베개에도 넣어놨어요. 그렇게 딸아이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영혼까지 팔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자식을 가진 어머니라면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다행히 딸아이는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해 나갔고 저는 딸아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갑자기 딸의 상태가 나빠지더니 급기야 중환자실까지 가고 말았어요. 제 딸아이를 담당하던 의사 선생님은 하나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성당 절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찾아가 신에게 빌었어요. 제발 제 딸을 데려가지 말라고요. 만약 꼭 데려가야 한다면 딸 대신 저를 데려가시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아는 신이라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은 매정하게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기어이 저에게서 제 딸을 데려갔어요. 딸아이가 제 곁을 떠나간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사이가 제발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억지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서 쪽잠을 잤는데 꿈에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다가와 웃으면서 엄마, 나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딸아이에게 이제 안 아파?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다 나은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저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그럼 됐다고 아프지 않으면 된 거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담당 간호사가 딸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안 그래도 사이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고 나서 10분 후에 사이가 손주와 함께 도착했는데 딸아이는 기다렸다가 저와 사이 그리고 손주가 보는 앞에서 눈을 감았죠. 그렇게 3일장을 모두 치르고 나서 딸아이를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안치했는데 그날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소 제 딸이 좋아하던 눈을 맞으면서 저는 오열을 했고 사이는 그런저를 다독여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저는 남편과 딸을 모두 잃으니까 더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딸아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세상도 신도 모두 원망스러웠어요. 그치만 그런 저를 지켜준 건 바로 사위였죠. 손주를 홀로 키워야 했던 사위는 손주를 사돈 어르신들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녔는데 항상 퇴근 후에 저희 집에 와서 제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그때는 사위의 소중함을 잘 몰랐죠. 오히려 귀찮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위는 매일매일 집에 와서 제 식사를 챙겼습니다. 딸아이의 49제 날에도 어김없이 사위가 제 곁을 지켜줬죠. 49제 때도 한방눈이 내렸는데 왠지 저희 딸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9제가 끝나고 난 후에 사위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를 생각해서라도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없더라도 꼭 식사는 잘 챙겨두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위에게 하나를 생각해서라도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라고 말했고 사위는 안심한 듯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사돈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위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전날 밤에 사위가 사돈 어르신들에게 손주를 잘 부탁한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갑작스런 사위의 태도에 아무래도 이상해 다음날 아침 사돈 어르신이 사위 집으로 갔는데 사위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돈 어르신에게 혹시 출근한 게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사돈 어르신이 안 그래도 제가 직장에 전화했는데 글쎄
이미 한 달 전에 그만뒀다네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제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봤는데 사돈 어르신 말대로 사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와 사돈네에는 사라진 사이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사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는데 가출이 의심된다면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저는 사이가 걱정되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다가 문득 사이가 힘들어서 도망간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서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던 사이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도망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사이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죠. 분명 제 딸아이는 사이만을 믿고 눈을 감았을 텐데 그런 제 딸의 믿음을 저버리고 겁쟁이처럼 도망가버린 사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다시 돌아와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돈 어르신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제가 부득이하게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견디기도 전에 아빠까지 사라져서 불안한지 손주는 밤에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센터에 데리고 갔는데 손주의 불안 증세가 심하다면서 치료가 당장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치료해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를 데리고 센터를 찾았어요. 다행히 사돈 어르신이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그다지 힘들진 않았죠. 그리고 손주를 돌보다 보니까 서서히 살아갈 의욕이 생겼습니다. 손주에게 저까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매일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은 손주는 차츰 건강해졌고 저 역시도 다시 생기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손주는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돈 어르신은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공장 단지에서 식당을 했는데 갑자기 직원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하지 못했다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주를 돌봐야 해서 거절했는데 시급을 많이 쳐줄 테니까 3일만 도와달라고 하도 사정을 했죠. 그래서 손주를 사돈 어르신들에게 이틀만 맡기고 친구 식당으로 갔습니다. 첫날은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틀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설명했다시피 공장 단지에 있는 식당이라서 점심시간에만 바쁘고 나머지 시간은 한가해서 그다지 몸이 고되지 않았죠. 그런데 식당 일을 돕는 마지막 날이었나?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나서 뒤늦은 점심을 먹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추레한 옷차림으로 혼자 식당으로 왔어요. 백반을 주문하길래 바로바로 반찬을 챙겨서 가져갔죠. 그런데 테이블에 반찬을 내려놓으면서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어쩐지 낯이 익는 거예요. 모자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터라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아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틀 동안 식당에서 봤던 단골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사이다 한 병을 가지고 가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요? 라고 했죠. 그러자 남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서 제 얼굴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남자는 단골 손님이 아니라 바로 사라진 제 사위였죠. 사위는 한눈에 봐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얗던 얼굴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부르터서 피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위의 손은 딱 봐도 거칠어 보였죠. 일하다가 다쳤는지 군데군데 상처도 많이 있었고요. 저를 단번에 알아본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쏜살같이 식당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쫓아갔죠. 그런데 달리기가 너무 빨라서 도저히 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위를 놓치고 식당으로 돌아왔더니 친구가 누군데 쫓아간 거냐고 묻길래 친구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사위가 입고 입던 옷이 어느 공장 옷인지 안다면서 그 공장을 알려주었죠. 저는 바로 사위가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막상 가려고 생각하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사돈에게 바로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 전에 왠지 먼저 사위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친구가 알려준 공장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위의 이름을 말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사위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직원 안내를 받아 사위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위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에 사위가 일하다가 뒤돌아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마치 귀신을 봤다는 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는 사위를 일으켜 세운 후에 공장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사위는 죄 지은 사람처럼 제 손에 끌려 나온 뒤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에 서 있었죠. 그런 사위에게 저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대체 뭔가? 자식까지 버리고 사라진 이유가 대체 뭐냐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울먹거리면서 죄송해요 장모님 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사위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울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저는 사위에게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당장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진실을 말해줬어요. 사위는 제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빚까지 지면서 입원비와 수술비, 치료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한계로는 도저히 무리였대요. 심지어 은행에서 더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사채까지 빌렸는데 사채업자들이 매일매일 전화하는 것은 물론 직장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루빨리 빚을 갚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는 지금까지 빚을 갚기 위해 오로지 돈만 버는 것이었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막노동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계속 죄송해요 장모님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미안할 일 아니라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사위는 미안해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억지로 사위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사돈에게도 알렸어요. 사돈은 저희 집에 와서 초췌해진 아들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고 사위는 그런 사돈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사위는 빚을 다 갚고 나서 공장을 그만뒀어요. 사위는 계속 다니고 싶어 했지만 저와 사돈이 이를 말렸죠. 그리고 나서 사위는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취직이 되지 않아서 2개월 동안 고생했지만 사위가 경력이 있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현재 사위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손주는 평소처럼 제가 돌보고 있고요. 저는 사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따로 살려고 했는데 사위가 계속 같이 살자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위와 손주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퇴근하면 저를 도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그저 욕심 없이 사위와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과 건강 잃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